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뉴스 게릴라 서상식 기자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특별 사면 받으신 윤미향 전 의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광복절 특별 사면 복권자로 지금 다시 거리에서 힘차게 날개짓 하고 있는 전 국회의원 그리고 김복동 희망, 김복동 평화센터 공동대표 윤미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그 김복동 희망의 부설기구 김복동 평화센터가 있어요. 네. 네, 그 김복동 평화센터 공동대표를 맡아서 열심히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피해자들의 그 목소리를 전하고 또 피해자들이 꿈꾸고 싶었던 평화와 인권 그것을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러니까 미래 세대들이죠. 미래 세대들이 품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 국리를 열심히 하고 있고 골목골목마다 또 그런 청년들을 찾아가고 있고 다른 한편 이제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래도록 활동해왔던 우리 재외동포들 또 일본에 있는 활동가들 그분들과 연대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시민운동가로 돌아온 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 2025년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에 처음에 이제 이름을 확인을 하셨을 거잖아요, 사전에. 네. 그때 어떤 심정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심사한 명단에 윤미향이 포함되었다라는 것을 처음부터는 안 났던 것 같아요. 근데 흔한 언론에 나와서 그게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고, 저는 아직 법무부 사면 복권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 최종 결정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나왔을 때만은 그렇게 특별한 감흥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담담하게. 그런 하나의 걱정이 지금 이제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가 출범해서 개혁 정치를 하고 있는 특히 사법 개혁이라든가 또 언론 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정치, 외교 등 현안들을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그런 역사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 또 윤미향이 사면 복권 명단에 들어갔다라는 것 때문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그 보수 정치 또 보수 언론 또 극우 매체들 이런 데서 공격을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하게 되겠구나. 윤미향 개인에게 하는 건 제가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 안고 제가 갈 길 뚜벅뚜벅 가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혹시 대의에 영향을 미칠까 봐 제가 좀 걱정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그 걱정은 현실로 드러났고 와, 이 2020년도가 다시 재현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현상을 바라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윤미향이 뭐길래 지금 무슨 민주당이 아닌 건 이미 오래됐고 제가 4년 내내 초반부만 약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다가 바로 출당되어서 무소속으로 계속 활동을 했는데 그리고 끝나고 나서 뭔가 정치를 하겠다라는 걸 밝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 임기 마지막 부분에 제가 계속 그런 선언을 했어요. 나는 22대 출마할 생각 없다. 오히려 나는 다시 거리로 돌아가서 시민운동가라서 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고 지금 그대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저들이 저럴까? 그건 역시 저는 제가 한편으로는 활동을 멈춰야 되는데 활동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 계속 가시돋친 눈으로 보고 있는 세력들 일제 친일 세력과 또 일본의 공안, 일본의 극우 세력들 이 세력들과 협력하고 있는 국내 그런 극우 기반 그 기반이 함께 그렇게 부응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의혹의 눈꼴로 볼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처음에 이제 사면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시거나 어떤 또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그게 8월 12일이었던가요? 국무회의? 네, 화요일이었어요. 그날 사실은 특별히 일부러 이 사면 복권 문제 가지고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라고 했었죠.
네네. 그게 월요일인가요? 정확한 게 제가 지금 네네. 네, 그 정확한 요일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국무회의를 한다라고 했고 보통 국무회의를 그동안 공개로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설마 그걸 공개로 회의를 할 것인가? 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도 조용하게 사무실에서 그 유튜브를 틀어놓고 귀를 기울이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국무회의가 끝나고 라이브는 아니었고 네네.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서 사면복권 명단에 최종 포함되었다. 조국, 윤미향, 뭐 최강욱 등 이 명단이 나왔을 때 한편으로는 담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슬펐어요. 아, 윤미향은 사면복권이 됐구나. 그러면 먼저 떠나신 우리 손영미 소장님은 어떻게 할까? 우리 손영미 소장님의 명예 회복은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서러움이 좀 북받쳐 올라왔고요. 네네. 또 하나는 사실은 저하고 죽기 직전까지 열심히 투쟁을 하셨던 우리 김복동 할머니, 기론옥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제 네네. 사건에서 가장 명예를 훼손당한 분이 저는 김복동 기론옥 할머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면 직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김복동 할머니 묘소를 찾으셨는데 네.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편안했어요. 편안했다. 네, 할머니가 안아주는 느낌이었고, 네네. 저하고 함께 활동하면서 검찰의 그런 기소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고초를 겪었던 옛 정대협 동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대협에서 이미 떠난 지 오래됐고요. 그 사건 이후에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네네. 상처를 너무 입어서. 그 활동가들하고 함께, 보통은 제가 하면 그 활동가들한테 이렇게 간다라고 올리기도 하고, 그 방문하고 나서도 다시 또 다녀왔다라고 보고를 할 텐데, 그런 거 없이 그 활동가들과 함께 망향의 동산 딱 들어갔는데,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옛 동료들도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망향의 동산에 찾아오니까 할머니들도 편안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든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마치 살아 계시는 것처럼 할머니께 보고 드리고, 그동안 참 힘들었다. 할머니도 힘들었죠. 우리 모두 힘들었지만 잘 견뎌냈고 오늘 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사면복권을 받았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뭐 할머니는 네가 뭔 죄가 있냐. 너는 죄 없다. 너무 애초부터 무죄였다. 네네. 라고 저한테 다시 한번 힘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고요. 네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제 운동에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셨던 분이 김복동 할머니셨거든요. 네네.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상에서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은 그 미디어 몽구시라고 그분이 이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이크 촬영 카메라를 보고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저 우리 대포 할머니는 표 발음이 안 돼서 대포라고 해요. 네, 우리 저 대포 대표가 아니라 네, 대포 그 어디 상 주는데 추천하면 안 되나. 저 대포는 맨날 찌는 자기 자신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맨날 나만 생각한다. 누가 저 우리 대포 상 주는데 좀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의미는 저는 잘 아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이 운동의 공로를 모두 김복동 할머니께 돌리고 할머니가 이런저런 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돌아가시기 전에 사회적으로 명예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누리실 수 있도록 추천하고 하는 것을 제가 주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할머니가 그런 마음이 저에게 약간 빚진 마음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할머니 말씀을 들으면서 그랬어요. 할머니 그 말씀으로 충분하다 나는. 모든 것을 지난 30년 동안 내가 함께 울었던 눈물, 땀 다 보상받은 것 같다. 그걸로 됐다. 그 누가 주는 상보다 나는 할머니들이 주는 상이 가장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그 우리들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면 복권에 대해서도 마치 할머니가 그렇게 네가 최고였지. 참 고맙다.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견뎌줘서 고맙다 하고 다독거려주는 같은 느낌. 누가 어떤 분이 이게 무덤이 그렇게 나를 다독거려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수많은 무덤 비들이 있는데 그 비 한가운데서 오히려 편안하게 그렇게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앞서 이제 말씀 주셨는데, 물론 이제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좀 이제 안 하고 또 현장에서 활동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사면 이후에 여론도 그렇고, 실제 뭐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좀 어떤 그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 진영에서는 오히려 더 확실하게 윤미향이 피해자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요. 네네. 네,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당원이라든가 민주당 지지자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윤미향 사면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고요.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만나는 건 아니니까 만난 분 중에 한 두 여성은 이재명 대통령을 사실 지지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윤미향 의원을 사면 복권하는 걸 보면서 나 이재명 대통령을 사랑하게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미향에 대한 어떤 평가보다도 윤미향에 대한 사면 복권을 결단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칭찬, 지지가 있는 것을 보고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평가를 제 나름대로 스스로 하나 했고요. 다른 한편 여전히 숙제죠. 사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측면에서도 숙제이긴 한데 20대, 30대 청년들 저에게 아주 험악한 그런 댓글들을 남기거나 네네. 그런 분들을 제가 이렇게 그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게 찾아가 보면 대부분 젊은 남성들이세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린 글들 보면 반중, 또 성소수자, 또 반여성 이런 네. 글들이 도배를 하고 있고 네. 그분들이 주로 저를 욕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세워서 앵벌이했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저를 비난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사이트를 가면 그분들의 SNS를 가면 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닌 오히려 위안부 피해자들도 그렇게 혐오하고 왜 일본에게 사죄를 요구하느냐라고 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네. 그분들의 목소리가 오히려 더 강고해졌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건 단지 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정치권에서 사실은 풀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이번 제 사면 복권에 대한 정반대되는 여론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네. 방금 네.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이제 뭐 틱톡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SNS 보게 되면, 윤미향이 수십억을 횡령을 했다. 네. 하다못해 모 변호사 그런 계정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모 변호사 계정에도요? 예, 모 변호사, 제가 와. 누구라고 말 못하겠지만, 실제 약간 극우 성향의 가지는데, 실제로 수십억을 횡령하신 거예요?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사실은 아직도 검찰이 기소한 내용이 모든 것을 돈으로 예를 들면 국가보조금, 그다음에 국가보조금도 문체부 보조금, 여성가족부 보조금, 그리고 서울시 지방재정 보조금 이 세 가지도 금액으로 계산을 했어요. 검찰이. 네네. 그리고 기론옥 할머니를 치매로 딱 판단을 해요. 검찰이. 그래서 치매인 기론옥이 기부한 거는 다 사기다. 할머니가 스스로 기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거를 저하고 쉼터의 손영미 소장님이 공모해서 할머니의 돈을 갈취한 사람으로 준사기. 그것도 금액. 네. 또 하나는 그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 정대협이, 정의연이, 김복동의 희망이 또 혹은 연대 사업에서 베트남을 지원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모든 후원 활동을 기부금품법 위반이다. 그래서 그 금액을 환산을 정해요. 네네. 그리고 횡령금 1억 2011년부터 2020년 3월까지 10년 동안 1억 37만 1,006원 1원짜리까지 네네. 217건을 수만 건 중에 네. 10년 동안 수만 건의 수입과 지출 중에 딱 217건만 걔네들이 이렇게 선정을 해낸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중에 1억 얼마 6원까지. 그것도 돈이에요. 그게 횡령자금이에요. 그다음에 안성 힐링센터를 배임했다. 그것도 금액. 그래서 총 검찰이 한 그 금액이 55억 원이에요. 아마 수십억을 횡령했다는 건 그거일 거예요. 네네. 그게 윤미향이 횡령한 금액들이 아니죠.
윤미향은 오히려 검찰이 기소한 횡령금 1억 37만 1,006원보다도 더 많은 1억을 더 넘게 그 시기에 기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재판상에서도 다 밝혔고요. 그러니까 1심에서 다 무죄 했어요. 그리고 55억 중에 약 1,700만 원만 증빙 서류가 부족하다,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1심에서 유죄로 한 거예요. 근데 그때도 1,700만 원이 아직 소명이 부족하지만 윤미향이 1억이 넘게 기부하는 등 판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55억 중에 1,700만 원? 더군다나 2심에서 검찰은 그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을 만한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고 그 검찰 측 증인들도 검찰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 입장을 탄핵하는 검찰 측 증인이 나와서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도 2심의 마영주 판사가 어떤 것을 1심에 무죄된 걸 어떤 것을 다시 돌리려면은 문체국 국가보조금은 그대로 둬요. 네네. 여가부의 국가보조금을 유죄로 돌립니다. 네네. 그게 뭐냐면은 여가부의 프로젝트를 신청하면 그 프로젝트 안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아마 프로젝트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프로젝트는 그 단체에서 내부 결제 시스템을 하지 않고 그 프로젝트를 수여하는 여성가족부와 담당자 사이에서 나라 무슨 금융 시스템인가 그 안에서 인터넷상에서 그 금융 시스템 안에서 다 모든 것을 결제하고 진행해요. 심지어는 항목의 변경을 하려고 하더라도 제가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에 공문을 보내서 그 담당자가 승인을 해야 똑같은 금액이지만 항목 변경해서 지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 프로젝트가 철저하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재판상에 나와서 여가부 그 담당 공무원이 그 담당 정대협의 직원이 당연히 그 일을 수행했다. 노동을 제공했다. 그리고 여가부는 그 프로젝트의 예산에 짜여진 대로 그 여성에게 그 활동가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 근데 이 인건비를 지급받은 직원이 그것을 자기가 개인이 쓰든 아니면 기부하든 그건 여성가족부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고 우리 보조금과도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진술해서 그게 상식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마영주 판사는 1심에서는 그래서 다 무죄였어요. 검찰의 네. 기소에 대해서. 네. 마영주 판사는 문체부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우리 활동가가 급여를 받아서 그 급여를 정대협에 기부한 거예요. 윤미향이 준 게 아니에요. 정대협에 기부를 했어요. 네네. 똑같은 방식이에요. 여가부도 마찬가지, 서울지방보조금도 마찬가지. 이 두 개는 놔두고 서울시와 문체부는 놔두고 여성가족부 프로젝트를 했는 우리 직원이 자기가 받은 인건비의 일부를 혹은 전부를 정대협에 기부한 것. 그게 윤미향의 사기가 되는 겁니다. 보조금 사기. 네네. 그 금액으로 쳐요. 네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사기는 기부 범죄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 활동가의 기부로 인정하지 않고 사기로 인정하는 것. 네. 또 하나는 유죄로 돌린 게 뭐냐면은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2019년 1월 28일에. 그래서 할머니의 유지대로 시민사회장을 진행하기로 하고 시민사회 장례위원회를 범시민사회가 함께 모여서 추진을 했어요. 그중에 제가 정의연의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대표 상주가 되었고 제 상주 이름으로 조의금을 주실 분들 계좌를 만들었고 보통 그렇잖아요. 마음 보태실 곳. 이건 네. 정대협의 모금이 아니기 때문에 정대협의 후원 통장으로 받을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조의금은. 네네. 왜냐하면 장례비로 조의금으로 모았다가 지출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장례금이 많이 남았어요. 지출하고도. 네네. 그거를 장례위원회에서 윤미향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 장례위원회에서 이 남은 것은 할머니 유지에 따라 쓰자. 네네. 첫 번째로는 장학금으로 대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일부 쓰고 하나는 시민사회단체들 굉장히 열악한 시민사회단체 10개를 뽑아서 후원금을 기부하자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거를 네. 공고를 냈어요. 네네. 그리고 그 공고에 응모한 그 대학생들 그리고 단체들에게 200만 원씩을 그 조의금에서 기부를 한 거예요. 이걸 기부금 분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법적인 상속인이었던 정의연이 다 가졌으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네네. 그것을 사회에 김복동이 유지대로 기부를 했다. 네네. 이 장례 조의금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사실은 조그만 기사를 검색해 보면요. 네. 그 당시에 그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단체에 기부했다라는 소식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됐어요. 네네. 돌아가셔서도
선행을 베푸는 김복동 할머니라고. 네네. 근데 검찰에게는 이런 기부 행위가 사기 행각으로 보이는 거죠. 범죄로. 그러니까 이 항목 역시 저는 기부금품법 위반이 아니라 후원금을 조의금을 그렇게 모금 행위다라고 프레임을 짜서 공격하려고 하는 검찰의 범죄였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 주셨는데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하나만 이제 유죄만 네. 사실 받으셨고 그 부분도 사실상 기획수사라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처음에 검찰과 언론 그리고 공안 전국 일본의 극우 매체 등이 총 저는 연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네. 한일이 합작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론에 약 20가지의 혐의가 검찰발 혹은 단독은 국정원에서 흘리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건들이었어요. 그 가장 한 예가 우리 이용수 할머니가 19대 때 비례로 출마하려고 했던 것, 그것을 할머니가 저에게 전화해서 그 기자회견 하는데 좀 와라 라고 하는데 제가 다른 일 지금 회의를 하고 있어서 못 가요 라고 얘기하면서 할머니 그거 꼭 하셔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게 하고 오히려 우리는 그 국회의원이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하게끔 합시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19대 때니까 10년 전이에요. 네네. 할머니도 아직 그 전화기 녹음이 없을 때였고 저도 녹음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녹음 화질은 정말로 선명하게 이거 회선을 도청한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끔. 근데 그게 네네. 노컷 뉴스에 단독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기자에게. 네네. 그 기자에게 딱 전화를 해서 그거 누가 제보했느냐? 국정원이냐? 라고 했을 때 부정을 하지 않고 네. 밝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예를 들면 그런 일들이 계속 단독 하면서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발로, 국정원 발로, 그리고 혹은 또 다른 누군가의 발로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 보도에 따른 혐의가 약 20가지, 위안부 후원금으로 딸 유학시켰다. 뭐 아버지까지 이용해서 기부금을 횡령했다. 남편에게까지 일감을 몰아줘서 후원금을 돌렸다. 또 맥주집에서 하룻밤에 3,300만 원을 썼다. 위안부 후원금을 받아서 피해자는 하나도 주지 않았다. 네네. 아미의 패딩 잠바를 이용수 할머니하고 가게남 할머니하고 주지 않았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받은 거를 우리가 다 착복했다는 얘기죠. 네네. 그 패딩을 저희가 맞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 20가지의 혐의가 있었지만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다 무혐의 됐어요. 기소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변호사들이라든가 이런 보수 유튜브들 혹은 극우에서는 그 모든 것을 아직도 네네. 기억하십니까? 곽상도 의원이 네네. 현금으로 집 5채? 네. 지금도 유미양이 집 5채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말이 맞는지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AI한테도 안 물어봤어요. 제가 윤미향 전 의원이 실제로 그 개인적으로 쓴 돈이 있느냐, 하다못해 마트에서 뭔가 산 게 돈이 네. 있느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역으로 좀 찾아봐 자료를라고 이렇게 해주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고 네. 확실하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 가지 또 말씀 주셨는데 그 어떤 재판 과정 중에서 가장 납득하기 힘든 부분 혹은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어떤 부분일까요? 그 검찰과 언론의 그런 프레임 공격은 저희 쉼터 같은 경우는 할머니들을 모시고 있잖아요. 네네. 그 할머니들과 관련된 친척과 가족들이 있죠. 그러면 30년 동안 저희가 가족들과 할머니들 사이에서 맺어온 신뢰, 네네. 그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죠. 그럼 할머니들과 할머니들 가족이 우리를 공격하죠. 의혹의 눈초리로 보죠. 네네. 저희들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위해서 활동을 해왔고 헌신을 해왔다라고 자부를 했는데 그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럼 활동가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모든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저는 검찰과 언론의 공격은 그것을 노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을 중지시키려고 했다. 그걸 탄압했다. 네네. 그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사건 이후에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진행하던 정말로 평화롭게 모든 연령을 초월해서 또 민족을 초월해서 그곳에서 평화 집회를 진행하던 곳에는 완전 혐오,
위안부 피해자들이 스스로 돈 벌기 위해서 갔다. 뭐 이용수 할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기론옥 할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너희들이 강제로 끌려갔냐? 너희들이 돈 벌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팔았지 않느냐? 이런 그 망언들이 계속 난무했고요. 그런 게 우리의 운동을 저를 딱 볼모로 잡아서 공적인 운동을 방해하고 탄압했던 그런 것이 가장 저에게는 힘들었고, 다른 하나는 사실은 검찰의 프레임은 정대협은 윤미향의 사조직이었다라는 프레임이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운동에 함께 해왔거든요. 30년 동안. 상상해보세요. 윤미향 혼자 못합니다. 윤미향과 함께했던 활동가들만 못해요. 연구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대협을 처음에 결성했던 37개의 여성단체 대표들이 있고요. 네네. 또 자원봉사들이 있고요. 수많은 청년 학생들이 있고요. 정말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해내외에서 수많은 분들이 함께 했고, 그 중심에 우리 활동가들과 제가 일을 추진해 나갔던 건데, 네네. 검찰은 정대협은 윤미향 혼자서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사조직이었다. 돈이고 뭐고 행정이고 뭐든지 함께 혼자서 할 수 있었다라는 프레임을 계속 퍼뜨렸어요. 네네. 재판 내에서도 계속 그것을 피력했고, 네네. 그래서 저는 검찰의 그런 수사가 그동안 헌신해왔던 수많은 활동가들의 명예와 자존감, 그들의 노력, 그들의 역사를 무너뜨렸다. 그게 저는 가장 참담했죠. 네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제 가족이죠. 그렇죠. 네, 저로 인해서 그동안에 부모의 심정은 다 그렇잖아요. 돈도 좀 벌었으면 좋겠고, 자식들이. 그래서 자기가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편안한 직장 가져서 자기의 달란트를 충분히 발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그런 꿈을 가지잖아요. 근데 저는 네네. 진작부터 대학을 졸업하자마자부터 이 일에 참여하고 뛰어들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우리 딸은 저렇게 하나님한테 내놓은 사람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 하나 보람으로 긍지를 갖고 살아왔죠. 근데 딸 네네. 앞에 붙은 희한한 이름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실제로 검찰에 소환되어서 조사까지 받고, 조사받으면서 저희 아버지가 무너졌던 절망감, 이 자식들이, 그렇게 표현해서, 이 자식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딸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구나. 네네. 모든 질문의 포커스가 나를 통해 윤미향이 위안부 후원금을 횡령했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기를 원하는구나. 거기에서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무너졌죠. 절망했죠. 네. 그런 게 개인적으로 가장 사실은 검찰의 수사가 무자비했다, 범죄 행위였다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 좀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이긴 한데, 최근에도 기부금 반환을 요구하는 일부 후원자들이라고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사건이 터지고 나서 나눔의 집,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에서도 약간 내부 고발자들의 그런 고발도 있었고, 또 나눔의 집의 후원금을 그 안에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쓰지 않고 뭔가 다른 법인을 위해서 뭔가 썼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은 정대협하고 완전 다른 조직이에요. 정대협이 관여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관여 자체는 다른 단체에 저희가 뭔가 개입하는 거죠. 네. 여긴 불교 조계종이 설립한 법인인 것이고, 그리고 복지법인이에요. 거기 노인시설로. 그러니까 복지법인이라는 것은 그 후원 행위라든가 모든 것이 직접 사업을 하게 되죠. 근데 네네. 우리는 사단법인이에요. 그리고 나중엔 재단법인이고, 여기는 피해자 직접 지원이 아니에요. 네네. 후원금은 저희 정대협의 목적 사업을 위해서 후원 회원들을 모집하고 후원금을 받고, 그리고 그 목적 사업을 위해서 쓰게 돼 있죠. 그 네네. 목적 사업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그것을 위해서 국제연대를 하고 일본 정부에게 소송을 하고 국내에 홍보를 하고 수요 시위를 진행하고, 그 목적 사업 중에 하나가 피해자 복지 사업이 있어요. 그 피해자 복지 사업으로 그 후원금 되는 것도 또 그렇게 사용을 하죠. 네네. 예를 들면 할머니들 방문할 때 홍삼을 사드린다라든가, 네네. 또 식사를 대접한다라든가, 옷을 사드린다든가, 할머니 집에 텔레비전이 필요해요 그러면 또 저희가 함께 해서 텔레비전을 사드린다든가, 이런 모든 행위들이 목적 사업 속에 포함이 돼요. 네. 근데 이제 언론의 보도가 막 이렇게 되니까 저는 그걸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가 엄청난 극우입니다.
그 변호사의 성향을 보면. 아, 네네. 저는 그런 약간 그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네. 나눔의 집에도 그래서 기부금 반환 소송을 내고 정대협이 몇 명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걸 하나 섞어서 이거 이렇게 따로 해서 몇 명 안 되는 걸 하면 별로 여론 그 막 댓글 부대가 동원되지 않으니까 이걸 하나로 섞어서 나눔의 집도 마치 윤미향의 범죄처럼 그렇게 언론이 호도해 갔어요. 사실은 그걸 또 모르는 분들도 많고. 네네. 네. 그래서 기부금 반환, 정대협의 기부금 반환 신청을 한 사람이 기부금 정대협에 냈잖아요. 네. 저에게 낸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데 또 그게 정대협에만 기부금 반환하면 안 되니까 클릭수를 많이 몰고 다니는 윤미향과 정대협을 똑같이 원고로, 피고로 아, 고소를 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재판에서 기부금을 반환하라라고 판결이 최종 나죠. 그러면 그 기부금을 반환할 주체는 조직이에요. 단체예요. 윤미향이 아니에요. 네네. 그렇게 네. 되겠네요. 네. 그런데 선정적으로 아, 윤미향을 앞세워서 윤미향이 마치 그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정대협이 받아서 그 목적 사업을 다 사용했죠. 그건 이미 정대협은 계속해서 회계를 보고하고 있고 언론에서 숱하게 났던 예를 들면 하룻밤에 맥주집에서 무슨 3,300만 원을 썼다? 그거 다 언론 정정 보도 나고 삭제했잖아요. 아, 네네. 모든 지출 행위 등 3,300만 원이 홍보 사업과 지출 경비 뭐뭐뭐뭐 등 3,300만 원을 썼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당시에 보도했던 매일경제신문 기자가 미리 전화해서 아, 회계 담당이 다 해명했다라는 거예요. 아, 사실은 그게 이렇습니다. 네네. 다 설명을 듣고도 기사를 썼다. 이건 굉장히 악의적인 거죠. 네네. 네, 충분히 이런 그럴 수 있습니다. 일들이 네네. 있었던 건데 네. 기부금 반환 소송이 진행이 되었고 이게 최근에 소송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재판도 진행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재판이 연기되어 왔어요. 연기되어 왔고 재판부에서도 연기를 했고 이번에 또 저희도 직접 연기 신청을 하기도 하고 재판부에서 그냥 이자 없이 원금을 돌려주면 어떠냐라고 판결을 내는데 그러면 우리가 목적 사업대로 했다라는 것을 자체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정의원 측에서 계속 하겠다라고 했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여러 번 이야기해 주신 게 사실 기부금 관련 문제가 사실 여러 가지 허술한 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NGO 뭐 이런 회계 기부금 제도에 대해서 어떤 점이 좀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정의원은 기부금과 회계 정리를 엄청나게 엄밀히 하고 있어요. 아, 네네. 네, 정말로 세밀하게 하고 있어서 오히려 제가 저희 정대협 정의원의 전 조직이었던 네네. 정대협 조직도 1년에 한 번 총회를 앞두고 회계 감사를 하는데 감사들이 왔을 때 정말 장부 정리나 이걸 너무나 잘 하고 있다. 지출 증빙, 지출 결의서, 그리고 금전 출납부를 저희는 이 컴퓨터를 하지 않았어요. 다 일일이 수기로, 그 장부로 옛날처럼 다 붙여서 거기에다가 필해서 첨부를 하고 단 이제 5년 동안 그걸 보관하게 돼 있잖아요. 5년 동안 그 5년 전에는 이렇게 폐기해도 되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또 때로는 필요한 것은 그대로 보관하고 왜냐하면 이게 운동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왔어요. 근데 그때는 회계 시스템이 계속 달라져. 2011년과 지금 2020년, 10년 후, 그 다음에 지금 2025년은 시민단체들도 회계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어요. 지금은 다 그 전문 프로그램들 구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사건을 통해서 회계 정리를 좀 잘하지. 그렇게 보는 건 역시 검찰의 프레임을 그대로 저는 이용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누구든 한번 겪어보세요. 10년치 네네. 수만 건의 수입 지출 그 계좌를 다 통틀어서 저와 제 모든 가족들, 제 지인들, 제 동료들, 친구들 계좌를 한번 다 당해보세요. 기억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개인들로 네네. 지출한 거는 기억나지도 않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은 지출하면서 저교를 이렇게 꼭 쓰게 했었어요. 아, 조교까지 네. 다 적으셨다는 계좌에. 거예요? 아, 네네. 그 지출할 때 왜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그걸 네네. 다 기입을 해놨어요. 다행히 그것이 재판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아, 네네. 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정도였는데 이게 회계 관리 문제로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또 하나의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지금 시민단체들은 그만큼 회계가 계속 발달되어 왔다. 정대협은 그렇다고 정대협이 2011년 그 과거부터 모든 게 완벽했다는 얘기는 안 해요. 저희들도 실수도 있었고 또 법인카드를 딱 하나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에 다 그랬듯이 지출을 먼저 제가 쓰고
먼저 우리 활동가들이 쓰고 네. 영수증을 갖다 회계 담당자에게 주면 네. 회계 담당자가 그 영수증 액수대로 저에게 주고 이걸 검찰이 문제 삼았어요. 네. 2011년, 12년, 13년, 14년.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그렇게 했다. 네. 법인카드를 만든 거는 극히 최근이었다. 네. 라고 해명을 했지만 그거는 법으로 다스릴 일이 아니죠. 네. 그건 조직 내에서 회계 관리를 계속 변화시키고 변경시키고 개선되어야 될 지점이다라고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네. 그걸 네. 법으로 다스려서 횡령으로 만든다? 이건 잘못됐다. 이건 공격이었다. 네. 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회 그리고 다 또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 뭐냐 하면 네네. 시민단체들에게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김복동의 희망도 네네. 후원 회비를 가지고 한 명의 실무자밖에 쓸 수 없어요. 그 한 명의 실무자가 네네. 뭐를 하냐면은 행정, 네. 회계, 사업 다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활동으로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음. 운영위원 중에 회계를 잘 아는 사람이 회계를 자봉을 하고 있고 네네. 회계가 단체가 이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정말 국가가 우리 사회가 그런 시스템을 NGO에게 요청한다면 저는 NGO에게도 NGO를 공익활동으로 우리 국가가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단체다. 그런 운동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기부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난다라든가 네네. 아니면 세금으로 국가가 그런 회계 어떤 전문 시스템을 지원을 한다라든가 이런 건 하지 않고 행정안전부는 탄압만 합니다. 네네. 기부금품법만 강화해서 시민단체 활동을 기부 활동을 제약해요. 이건 오히려 맞지 않죠. 그렇죠. 네, 네네. 그건 국회에서도 기부금품법을 개정한다라든가 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은 개정하되 그 회계 관리를 기부금 관리를 회계 관리라기보다 기부금 관리를 조금 더 투명하고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저는 동시에 고민해 줘야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제 네. 사실 이제 누명을 버셨었잖아요. 물론 일부 언론이나 여론은 그렇게 모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실 건지 제가 가던 길 계속 뚜벅뚜벅 가야죠. 시민사회 활동하시면서 네. 뭐냐 하면 위안부 문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될 때도 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네. 반대 양상이 좀 달라졌어요. 네네. 90년대는 우리 민족의 수치 네네. 그걸 왜 이렇게 자랑스럽게 떠들어? 저 멱살까지 잡혔어요. 아, 할아버지들에게. 그래요, 네. 저 부끄러운 여자들 뭘 자랑스럽다고 데모를 해? 지나가는 시민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피해자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뚜벅뚜벅 나왔거든요. 사회가 달라졌잖아요. 그런 시선을 가진 사람이 여전히 있긴 있어요. 네네. 우리 사회에. 근데 지금 욕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네네. 매춘부다. 네. 일본 우익들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 그러게요. 소녀상을 네네. 세우느냐? 너희들이 돈 벌기 위해 스스로 매춘해놓고 왜 소녀상을 세워? 그 철거해. 약간 공격의 대상이 달라졌어요. 공격의 내용이. 저는 그렇지만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길을 따라와서 길을 개척해 가는 사람은 힘들겠지만 네네. 결국은 그 길은 탄탄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네. 지난 30년 동안 제가 배워왔던 것이고 터득해왔던 것이고 제가 그걸 조금 실천해 보고 싶어요. 뚜벅뚜벅 20대 30대 청년 세대들이 그리고 지금을 자란 우리 아이들이 김복동 할머니 말씀처럼 인권과 평화의 세상에서 좀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는 마음들 그걸 좀 하나하나 엮어서 이 세상을 희망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노란 나비의 네네. 물결로 넘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 그거 좀 하고 싶어요. 그걸 알겠습니다. 지금 시작은 물레동에서 이거 네. 수원에서도 또 수원 평화나비가 함께 하고 있고요. 네네.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은 꼭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오마이뉴스하고 그리고 많은 독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제가 지난 5년 동안 검찰과 언론에 또 일본의 극우 매체들과 극우 정치인들에게 공격당하고 굉장히 외롭게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알게 모르게 제 뒤에서 혹은 제 옆에서 저를 대신해서 싸워주셨던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이렇게 죽지 않고 견디고 다시 거리에서 날개짓하며 시민운동가로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렇게 제 옆에서 제 뒤에서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저와 동행해 주셨던 분들의 힘 덕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할머니들의 죽음 앞에서 했던 약속, 할머니들이 하고 싶었던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아달라, 일본 정부에게 배상을 받아달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다시는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달라. 지금 전쟁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는 여성들이 우리처럼 부끄러운 여자가 되지 않게 하고 당당하고 용감하고 존엄을 받는 여성들이 되게 만들어달라. 또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의 성폭력 피해를 입는 여성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한국군으로부터 사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김복동의 희망과 함께 동행해 주시면 어떨까요? 홈페이지는 김복동, 영어로 그대로 됩니다. kimbokdong.com입니다. 김복동.com. 거기로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김복동 할머니와 함께 손잡고 또 윤미향과 함께 손잡고 이 땅을 평화와 인권이 존중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